현재 코로나로 인해 미국 정부는 대규모로 지출을 하고 있고 중앙은행인 연준 역시 대규모로 통화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돈이 너무 많아지는 것 아니냐, 통화 가치가 하락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인플레이션 우려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는 스태그플레이션 측면에서 향후 어떻게 될 것인지 한번 생각을 해봤고 이번에는 디플레이션 측면에서 현재의 통화량 증가를 생각해 볼까 합니다. 통화량 증가에 따른 우려를 디플레이션 측면으로 생각을 해볼 텐데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을 해봤습니다. 첫 번째는 미국 부양책과 연준 자산 증가에 오해나 편견은 없는지. 돈을 많이 풀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하는 것 아닌가, 이게 일반적인 상식이지만 그 일반적인 상식에 오해나 편견은 없는지 첫 번째로 생각을 해볼까 하고, 두 번째는 앞으로 통화량 증가해서 그렇다면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서 봐야 되는지. 통화량이 증가한다면 인플레이션이 오겠지만 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기 어려운 이유는 있을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생각을 해볼까 하고, 마지막으로는 이런 과정 중에 투자 아이디어가 또 있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세 가지로 구분해서 생각을 해볼까 합니다. 최근 연준 자산이 4조 달러에서 7조 달러로 코로나 이후에 약 3조 달러 급격하게 늘어났기 때문에, 3조 달러면 우리나라 돈으로 약 3,600조로 우리나라 GDP가 대략 2,000조 정도 되니까 우리나라 GDP의 약 2배나 되는 어마어마한 돈입니다. 이 돈들이 시중에 공급됐다는 얘기는 돈이 흔해졌기 때문에 돈의 가치가 하락할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신에 과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이 당시에도 연준 자산이 약 3조 달러 늘었었기 때문에 이 당시에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어떻게 발생했는지를 확인을 한다면 현재 늘어난 3조 달러에 대해서도 방향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 2008년부터 2014년까지 연준이 3조 달러의 자산을 늘렸지만 그러나 실제 인플레이션은 굉장히 낮게 유지가 되었었습니다. 그렇다면 왜 인플레이션이 안정적이었는가에 대하여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지난 10여 년간은 사실상 인플레이션이 너무 낮은 게 문제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에도 우리나라 물가 지수가 0%대에 진입했다, 물가가 오르지 않는다, 이런 기사들이 계속 쏟아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그 얘기는 다른 말로 풀이를 하면 돈의 가치가 흔해져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있었겠지만 그에 못지않게 물가를 오르지 못하게 하는 요인, 디플레이션 압력이 분명히 존재했다는 뜻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점에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생기느냐에 대한 걸 대략 정리를 해봤는데, 기술 발전, 그리고 온쇼어링, 좀비 기업, 과잉 공급, 그리고 빈부격차와 채무 불이행, 고령화, 무역 격차, 이런 부분들이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플레이션 압력, 즉 물가를 오르지 못하게 하는 요인들을 항목별로 간단하게만 살펴보면, 첫 번째는 기술 발전을 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폰이 있을 수 있을 텐데, 스마트폰이 등장하게 되면서 뭐 카메라, 뭐 내비게이션, 미디어 기기, 게임기, 전자사전, 녹음기, 이런 것들에 지출을 할 필요가 없어지면서 전체 시장에서 소비 품목이 축소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또한 이건 최근에 깊어지고 있는 현상인데, 플랫폼 기업들이 발전을 하게 되면서 이 기업들이 막대한 이익을 올리면서 시중의 자금을 흡수해 가고 있지만, 반면에 플랫폼 기업들이 이익을 늘리는 만큼 고용을 늘리지는 않기 때문에 임금을 통해서 시중에 공급되는 자금이 굉장히 축소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소비가 줄어들고 그다음에 임금이 줄어드는 현상, 그래서 돈의 공급이 줄어들어서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오프쇼어링 부분인데, 오프쇼어링은 자국에서 생산해야 되는 해야 될 공장을 임금이 싼 신흥국 등의 해외로 이전을 하게 되면서 제품 비용에 차지하는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제품의 단가를 낮추고 서비스 단가를 낮추는 효과가 지속해서 나타났었습니다. 이 부분 때문에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는 현상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좀비 기업과 과잉 공급인데, 이 좀비 기업이 나타내는 경제 효과는 좀비 기업이 대출을 통해서 자금을 흡수해서 기업으로 가지고 오지만 생산성이 낮기 때문에 매출이 많이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시중에 공급하는 자금은 가져가는 자금 대비 굉장히 낮아질 수밖에 없고, 또 이 과정에서
좀비 기업이 계속 생존을 하게 됨으로써 물건을 계속 찍어내기 때문에 시중에 물건이 많아지는 현상, 그래서 또한 물건의 가격이 낮아지는 디플레이션 압력을 발생시키게 됩니다. 빈부격차 역시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일 수 있는 요인입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미국의 빈부격차 현황을 알 수 있는 그림인데, 이 파란색 선은 미국 상위 1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나타낸 그림입니다. 미국의 상위 10%가 미국 전체 자산의 무려 70%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하위 90%가 남은 30%의 자산을 나눠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빈부격차가 지속적으로 이렇게 확대돼 왔기 때문에 하위 90%의 쓸 돈이 굉장히 줄어들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 만약에 10명에게 똑같이 돈을 나눠주면 10명의 소비 여력은 똑같겠지만, 만약에 10명이 써야 될 돈을 1명이 다 가져가게 되면 나머지 9명은 소비를 할 수 없게 되고, 반면에 돈을 다 가져간 1명이 9명분의 소비를 다 해줄 수 있느냐, 그렇지는 않기 때문에 이 빈부격차가 심화될수록 한계 소비 성향이라는 게 축소되게 되고, 이로 인해서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높아지게 됩니다. 또한 채무불이행을 볼 수가 있는데, 채무불이행이라는 건 돈을 빌려간 사람이 빌려준 사람에게 갚지 못하게 됨으로써 돈을 빌려준 사람은 장부에 얼마 빌려줬습니다 라고 적어놨을 텐데, 채무불이행이 발생을 하게 되면 이 자금이 증발을 하게 됩니다. 아예 사라져 버리게 되는데, 이 현상 때문에 전체 시중의 통화량이 감소하게 되는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이는 돈이 귀해졌다는 뜻이므로 이 역시 디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요인입니다. 그리고 고령화가 있을 수 있는데, 고령화 인구가 많아지면 소비가 굉장히 축소가 됩니다. 나이가 많이 들면 지출을 하기보다는 저축을 하려는 수요가 많아지기 때문에 젊은 사람들보다 소비 성향이 굉장히 낮아지게 되고, 이는 시중에 자금이 굉장히 돌지 못하게 하는 현상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정부의 복지 지출이 증가되게 됨으로써 정부가 동일하게 예를 들어서 100조를 쓴다면 이 부분이 생산성 없는 비용, 예를 들면 노인에 대한 의료비용, 생계비용 이런 쪽으로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정부 지출의 생산성이 굉장히 감소를 하게 되는 효과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돈을 공급하더라도 인플레이션 압력을 크게 발생시킬 수 없는 요인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40여 년간은 앞서 말씀드린 이유로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높았던 시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와 중앙은행이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면 지속해서 계속 물가가 하락할 수밖에 없었을 텐데,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상황을 막기 위해서 연준이 금리를 지속해서 낮추고 통화 공급을 시중에 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을 인위적으로 일으켜서 디플레이션을 상쇄시키려고 하는 정책을 지속해서 해왔던 것이고, 그게 지난 40여 년간의 연준의 임무였습니다. 그래서 2008년부터 14년까지 늘어난 3조 달러가 왜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키지 못했느냐를 생각해 본다면, 인플레이션 압력은 돈이 많이 공급돼서 흔해졌기 때문에 당연히 있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디플레이션의 이유 때문에 크게 발생을 하지 않았다라고 유추해 볼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앞선 내용에서 인플레이션 압력만큼 디플레이션 압력이 중요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을 알 수 있었다면, 또 하나 중요하게 봐야 되는 것은 돈의 방향입니다. 연준이 최근 3조 달러를 늘렸지만 그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에 따라서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이 다르게 나타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과거 2008년부터 2014년까지도 현재와 동일하게 3조 달러를 늘렸었기 때문에 그 돈들이 어떻게 흘러 들어갔는지 확인을 해본다면 현재 3조 달러도 어떤 현상으로 나타날 수 있는지 유추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입니다. 2008년 당시에 주택담보 모기지의 대규모 채무불이행이 일어나면서, 그러니까 주택을 담보로 돈을 빌려간 가게가 돈을 갚을 수 없게 되면서 미국 순 가계 자산의 11조 달러 정도 증발을 했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미국 가계의 순자산을 나타낸 그래프인데, 2008년 금융위기 이전에는 가계 자산이 약 71조 달러였다면 금융위기 발발한 직후인 2009년에는 약 60조 달러로 약 11조 달러 정도 축소가 됐습니다. 다만 가계 자산이 11조 달러 축소됐다는 것은 가계가 가지고 있던 돈이 증발한 것이 아니라 은행 장부에 있던 11조 달러가 증발했다는 뜻이 됩니다. 갚을 수 없었기 때문에 은행에 적혀 있던 돈이 소멸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전체 자금으로 본다면
시중에 자금이 줄어든 것이고 돈이 귀해졌다는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디플레이션 압력이 굉장히 높아졌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은행과 가계에 대한 부분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소비를 통해서 물가가 인상된다는 측면을 생각을 한다면 은행은 소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가계에 돈을 주는 것이 인플레이션을 일으키는 게 훨씬 유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08년 금융위기는 가계 자산이 날아가는 게 아니라 가계 자산은 물론 축소가 되었지만 은행 장부에 적혀 있던 11조 달러가 소멸된 것이기 때문에 연준의 3조 달러는 대부분 이 은행으로 들어갔습니다. 은행이 가계에게 돈을 공급하기 위한 연준의 설계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돈의 방향이 만약에 가계로 3조 달러를 직접 주는 것이었다면 가계에서 직접적인 소비를 늘릴 수 있는 여력이 늘어나기 때문에 인플레이션을 발생시킬 가능성이 높겠지만 상대적으로 은행의 자금을 투입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인플레이션 압력이 높지 않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앞선 2008년의 사례를 간단하게만 요약을 한 것이라 사실은 저것보다 훨씬 복잡하고 난해하게 진행이 되었었습니다. 더 자세한 사항은 블로그를 통해서 다양한 글들을 남겨놨기 때문에 그 부분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부분은 연준이 늘린 3조 달러의 돈의 방향이 어디였느냐 이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분명한 것은 가계가 아니라 은행에게 돈을 가게 하는 은행 시스템을 살리는 쪽이었다. 그 방향이었다는 것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코로나 역시 늘어난 3조 달러의 방향이 그럼 어디인가 이 부분을 유추를 해 봐야 될 텐데 2008년처럼 어떤 기준이 좀 필요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기준을 좀 현 시점에서 좀 정해 본다면 현재 미국 가계의 순자산은 117조 달러에서 110조 달러로 약 7조 달러 가량 축소가 됐습니다. 2008년보다는 큰 수치는 아니지만 다만 현재 2008년 같은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미국 GDP 대비 총부채, 정부와 기업과 가계 총부채가 350%에 달하기 때문에 만약에 앞으로 기업과 가계가 돈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온다면 얼마든지 채무불이행이 일어날 수 있어서 이에 관련된 추가 디플레이션 압력도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2008년에는 채무불이행이었다는 사실, 그리고 2020년에는 대규모 실업사태였다는 부분이 굉장히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고려해서 봐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는 은행이 아니라 가계자금이 훨씬 시급한 상황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지속해서 우리가 통화정책을 할 수 있는 건 한계다. 정부가 나서줘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연준이 가계에 직접 돈을 공급하는 기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건 정부만 할 수 있기 때문에 현재 정부의 역할이 그래서 커지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도 연준이 할 수 있는 건 이 350%의 부채가 무너지지 않도록 대출을 통해서 위험을 회피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가계에 직접 돈을 공급하는 방법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돈을 찍어서 가계들한테 나눠줄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다면 3조 달러가 어디에 가 있느냐 이 부분을 봐야 할 텐데 최근 늘어난 연준 자산의 3조 달러는 대부분 다시 연준의 초과 지급 준비금 계정에 돌아와 있습니다. 이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은 초과 지급 준비금에 대한 규모를 나타낸 그림인데 여기 보시면 2020년 6월 30일 기준으로 3조 2천억 달러가 들어와 있었습니다. 최근에 물론 5천억 달러 정도 줄어서 2조 6천억 달러 정도이긴 하지만 다시 말해서 2008년과 동일하게 연준이 은행에다가 3조 달러 정도를 공급했다라는 뜻이 됩니다. 은행이 향후에 대출이 부실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미리 은행이 가지고 있던 국채, 모기지들을 연준이 매입을 해주고 은행에다가 3조 달러를 준 것입니다. 물론 이 은행이 가지고 있는 3조 달러를 시중의 대출을 통해서 다시 공급을 하면 좋겠지만 은행은 현재 대출이 부실화될 것을 걱정해서 이 3조 달러를 다시 연준에게 준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또한 2008년에는 이 부실자산 매입 프로그램이라는 것을 가동을 했었는데 이건 시중에 있던 부실자산을 직접 매입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직접 돈을 공급하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다만 당시에는 약 3,500달러 규모였고 줄어든 11조 대비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부실자산 매입은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돈의 방향은 가계에 전달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앞으로 이 부분이 은행이 대출을 늘리거나 아니면 연준이 또 다른 방법으로 우회를 하거나 해서 가계에 전달되게 할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현재까지는 이 가계에 돈이 공급되고 있지 않다는 점을 알 수가 있습니다. 돈을 마구 찍어내면 인플레이션이 온다. 이것은 사실 당연한 상식일 수 있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디플레이션 압력 측면 그리고 그 돈이 어디로 흘러 들어가는지 방향성에 대한 측면 이 부분을 반드시 고려해야 무조건 인플레이션이 생긴다는 오해나 편견에 빠지지 않을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상황에서 어떤 부분에 주목을 해야 되는가? 현 시점에도 사실 연준 자산이 3조 늘었지만 이게 가계로 많이 가지 않는 상황이긴 하기 때문에 그럼 현재 인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디플레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요소는 무엇인가? 어떤 부분에 주목해야 되는지 간단하게만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메인스트리트에 축소된 자금, 현재는 대략 7조 달러 정도로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자금보다 연준하고 정부가 공급하는 자금이 만약 크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 압력이 생길 수 있을 겁니다. 현재까지 공급된 자금은 약 3조 달러 정도입니다. 미국이 전 국민에게 수표를 지급했고 또는 대출 프로그램 등으로 소상공인들을 지원을 하고 있기 때문에 대략 이 금액이 3조 달러 정도 되는 것 같고 또 현재 추가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추가 부양책을 3조 달러로 해야 되느냐, 1조 달러로 해야 되느냐, 공화당과 민주당이 굉장히 논쟁이 많았지만 일단 1조 달러로 확정이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총 집행된 자금은 4조 달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7조 달러의 자금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나중에 향후에 8조, 9조, 10조 이렇게 늘어날 수 있다 그러면 그때는 정말 인플레이션을 고려해 봐야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중요하게 봐야 될 것 같고 또한 초과지급 준비금이 공급되는지도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2조 6천억 달러가 연준 계정에 있지만 이게 대출을 통해서 시중으로 나오게 된다 그러면 그 돈들이 잃어버린 돈의 갭을 메울 수 있기 때문에 주목해야 될 것 같고 또한 실업률의 감소 여부 만약에 미국의 실업률이 현재 10%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급격하게 뭐 7%, 6%, 5% 이렇게 낮아진다면 다시 임금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인플레이션 압력을 높이는 사항이 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공급 축소. 지금 현재 돈이 시중에 활발하게 공급되고 있진 않지만 만약에 공급이 축소돼서 물건이 귀해진다면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 상황에서 주목해야 할 디플레이션 압력의 축소, 디플레이션 압력이 축소된다면 인플레이션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앞서 말씀드린 8가지 항목으로 좀 체크를 해보자면 기술 발전은 뭐 현재 진행형이기 때문에 당장 디플레이션을 낳는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 이 오프쇼어링 부분은 좀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만약에 미국이 계속해서 해외 기업들을 자국으로 유치하려고 한다면 공장을 이전하라고 요구를 하고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해외에서는 값싼 노동력으로 제품을 생산했지만 미국으로 들어오면 임금이 비싸기 때문에 당연히 물건 상승 가격이 나타날 수 있고 이것은 디플레이션 압력을 축소시킬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좀비 기업 또한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구분해서 봐야 될 것 같은데 파산을 하거나 아니면 정부가 강력하게 구조조정을 해 나간다면 좀비 기업들이 생산해내는 물건들이 줄어들면서 당연히 물가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 디플레이션 압력이 축소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빈부격차는 당장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 같고 채무불이행 역시 추이를 관찰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만약에 기업이나 가게가 대출을 갚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디플레이션 압력이 높아질 것이고 만약에 잘 갚아 나간다면 점차 디플레이션 압력은 축소될 것 같습니다. 고령화 역시 당장 영향을 주기 힘들 것 같고 무역 적자와 달러 약세는 사실 뭐 크게 영향을 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은 들진 않지만 이 부분도 분명히 집중해서 봐야 될 것 같긴 합니다. 무역 적자가 감소되거나 달러 약세가 된다는 얘기는 미국인들이 물건을 비싸게 사와야 된다는 뜻이 되므로 이 역시 디플레이션 압력을 축소시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연준이 3조 달러를 늘렸고 앞으로도 더 늘릴 예정이고 정부도 더 돈을 지출할 예정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돈들이 어떻게 인플레이션 압력을 가져올 수 있고
어떻게 디플레이션 압력을 가져올 수 있는지 이 부분을 구분해서 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할 수 있고, 이 부분만 물론 체크를 해야 되는 건 아닐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에서 집중해서 본다면 조금 더 인플레이션 방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지 않을까 합니다. 앞으로 예상되는 통화 증가량에 따른 디플레이션 측면을 뭐 오해나 편견이 있을 수는 없는지, 앞으로 어떤 방향에 주목해야 되는지 생각을 해봤고, 다음 편에서는 이 과정에서 투자 아이디어가 있을 수 있는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